자, 문법 두 번째 영역. 형태소하고 단어 쪽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문장 성문 쪽은 맨 처음에 밝혔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에 하기에는 2학기에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 쪽은 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억에다 좀 남겨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소리의 단위를 먼저 배웠어요. 소리의 단위. 소리의 단위 두 개가 있었죠. 음운하고 뭐 있었지? 음절.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리의 단위가 아니야.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단위는 보통 형태의 단위라고 불려요. 형태의 단위에서 우리가 물론 뭐 문단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위는 보통 완결된 단위 문장으로 가고요. 문장보다 작은 단위는 여러분들 배웠던 절,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걸 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수식 피수식의 구조가 있는 걸 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이 어절,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 그 다음 단어,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 또는 거기에 붙어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말의 단위. 그 다음이 형태소. 형태의 단위에서 가장 작은 게 바로 이 형태소예요. 형태소는 개념이 뭐냐? 형태소의 개념은 이거예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는 말의 단위, 즉 언어의 단위란 얘기고 소리가 아니란 얘기. 얘는 소리의 단위였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뜻을 가진. 근데 뜻을 가진의 이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미 두 가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의미. 그 다음 또 하나는 문법적인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걸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형태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란이라고 얘기했을 때 형태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뜻을 가진이라는 거. 그리고 이 뜻은 여기 있는 두 가지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태소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를테면 시냇물 그러면 두 개로 쉽게 쪼갤 수 있죠. 얘는 시내하고 물의 결합이에요. 시옷은 나중에 이제 따라 붙는 거고 이거는 1학기 때 맞춤법 파트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시내하고 물이 결합했는데 이 시내도 혼자 쓰이는 거고 말이 있는 의미가 있는 말이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실질적 의미가 두 개가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아까 니은 첨가했을 때 앞쪽에 음원에서 니은 첨가했을 때 이런 거 있었어. 한여름 이렇게 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불렀었죠. 한과 여름이 결합했지만 한은 자기 혼자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요.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앞에 붙었다 그래서 접두사라고 불러요. 자, 이 형태소에서 제가 조금 이따 3종 세트 얘기할 건데 그때 보시면 되고요. 이 여름은 우리가 흔히 실질 형태소, 흔히 어근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되죠. 그래서 형태소는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단어는 형태소보다 조금 큰 단위예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 그런데 이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이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띄어쓰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띄어쓰기가 가능한 말의 단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 수. 이 수는 혼자서 써요 못 써요? 앞에 있는 먹을의 수식을 받아야만 해요. 얘를 의존명사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얘는 앞뒤로 띄어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단어이긴 한 거야. 이해되시나? 자, 그 다음에 이 띄어쓸 수,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뭐예요? 이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도 단어라고 불러요. 왜냐면 자 볼까? 우리 집에 예쁜 강아지가 산다. 이러면
우리 이건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고요. 이렇게 끊어주면 어절 단위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어절 단위보다 더 작은 게 단어인 거야. 왜냐면 이 어절 단위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는 에, 여기 있는 가, 이런 애들이 덧붙어서 된 말이거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더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조사라고 하죠. 조사. 그러니까 조사는 띄어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하는 되게 특이한 말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이놈 때문에 사실 우리말은 어절의 단위와 단어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영어는 어절하고 단어가 똑같다. 그 다음 품사는 뒤쪽에서 이제 확장해서 조금 더 하겠지만 품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9개의 품사가 있겠죠. 품사 기억나나? 9개 품사? 자, 변하지 않는 말 불변어가 있고요. 변하는 말 가변어가 있어요. 품사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 다음 품사의 두 번째 기준은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상 개념으로 자, 체언, 수식언, 수식하는 말, 관계언, 독립언에 네 가지가 있고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진짜죠. 의미상 기능, 기능이래. 의미상 나누는 분류는 체언에는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 대명사,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고요. 수식언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그 다음 주로 서술어,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어요. 관계언에는 하나, 조사가 있고요. 독립언에는 감탄사 하나 있고요. 용언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영어 품사가 훨씬 더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 영어 품사하고 우리말 품사가 제일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관형사, 우리말에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의 관형사는 영어에서는 형용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죠. 조사 역시 우리말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 형용사는 우리말에서는 오히려 영어로 치면 동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형용사에다 비동사 플러스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우리말에서 그래서 서술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9개로 나누어 놓은 부류를 우리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의 대상은 뭐예요? 단어가 대상이에요. 단어.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문장 성분의 최소 대상은 어절이에요.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집에 예쁜 강아지가 산다 그러면 산다가 서술어야. 주어는 뭐야? 강아지가지. 근데 이걸 주어 뭐야? 그럼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가까지 포함시켜줘야 돼. 어절이 최소 단위야. 자, 그럼 다음 걸로 가볼까요? 단어의 형성과 구조. 일단 형태소 부분을 정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의문의 변동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소에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형태소, 하나는 의존형태소. 요거는 자,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 이때 자립은 역시 무슨 뜻? 띄어쓰기의 뜻. 띄어쓰기 돼? 그러면 자립형태소. 띄어쓰기 안 돼? 그럼 의존형태소가 되는 거야. 요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질형태소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형식형태소고 문법형태소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뭔지 몰라도 외우세요. 조사, 어미, 접사. 이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형식형태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별표? 나랑 수업하면 알겠지만 나는 별표 잘 남발 안 해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먼저 배워요.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쉬운 개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단어를 하나 나눠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에 이거가 적어보자. 예쁜 강아지가 산다. 잘 봐요. 얘는 일단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이거 무슨 단위라고요? 어절 단위. 그 다음 어절에서 단어 단위로 끊으려면 이렇게 한 번 더 끊어질 겁니다. 예, 강아지가. 근데 여기서 형태소를 쪼개려면 한 번 더 쪼개져야 돼요. 형태소는 어떻게 쪼갤 거냐? 우리는 우와 리로 쪼개지면 음절 단위가 되지 의미를 갖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예쁘는 좀 달라요. 예쁘는 기본형이 뭐더라? 예쁘다는 예쁘하고 다로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가 쓰이지 않고 대신에 뭐가 쓰였어요? 니은이 쓰였어요. 이 니은도 하나의 뭐가 돼요? 형태소가 돼요. 이 니은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뒤에 있는 강아지를 꾸며주게 만들죠. 하나 더 현재형을 만듭니다. 나중에 시제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쁘하고 니은으로 분할해서 본다는 얘기지. 그 다음 강아지가 산다 했을 때 산다 역시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되더라? 기본형? 살다니까 살 플러스 다로 봅니다. 역시 다는 여기 쓰여 있네요. 살도 있는데 여기는 니은인데 여기는 리을이네. 어디 갔지? 기억하셔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리을은 탈락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있는 리을이 탈락하고 니은이 대신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는 살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로 분석이 되고 이 리을은 의문 때문에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무슨 기능을 해요? 현재.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일단 형태소 구분을 먼저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립 형태소는 뭐냐? 울이 떨어집니다. 집도 떨어집니다. 얘뿐 안 떨어지죠? 얘 혼자서 못 쓰지. 강아지 떨어집니다. 살다 이거 안 떨어지지. 그럼 요거 세 개만 자립 형태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의존 형태소. 애, 예쁘, 니은, 가, 살, 니은, 다. 요거 살이라고 해줘야 돼요. 사 아니에요. 그 다음 요렇게 형태소를 구분해주고 나면 의존 형태소는 보통 우리가 정리해줄 수 있어요. 일단 보여요? 조사 보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어미하고 접사도 있어요. 어미, 접사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식 형태소는 전부 다 의존 형태소인 거예요. 플러스 뭐가 더 있냐면 요거 있지. 요거 예쁘하고 살.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용언,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간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근이라는 개념을 쓸게요. 어간이라고 할까? 용언의 어간. 어간 부분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 파생어일 경우에는 접사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를테면 붙이다. 붙다에서 온 말인 붙이다. 이러면 요 글자가 붙어서 된 말이거든. 얘 세 개야. 붙과 이와 다로 구분이 됐는데 세 개가 되거든요. 세 개가 되고 여기서 이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접사예요, 접사. 그런데 얘는 어간이 어디까지냐면 이가 통째로 어간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붙이가 한 번 더 분석이 된다는 거지. 이런 개념에서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실질 형태소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1번 첫 번째 원칙. 자립 형태소를 구분했다면 이 자립 형태소는 100%다 실질 형태소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남은 부분들 중에서 어디? 용언 부분을 참고하면 돼요. 용언에 아까 어디? 이거 예쁘, 살 이거 용언에서 어간 특히 이 중에서 어근 부분이 바로 뭐예요? 실질 형태소. 제가 왜 자꾸 어근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걸 주저하냐면 이 실질 형태소가 사실은 어근이에요. 이렇게 다 빠지고 나면 남는 건 뭐다? 조사. 그 다음에 여기는 어미. 요거 아니고 요거 어미. 그 다음에 요것도 어미. 요 다도 어미. 그리고 여기 있는 접사.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오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뭘 했었어? 붙이다 하면서도 알 수 있잖아. 봐봐. 다야. 티읕 뒤에 이 모음이었네. 원래는 붙이다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얘는 의문의 변동에 의해서 티읕 다음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를 알아야 이게 붙이다인 걸 알지. 니네 이거 한번 볼래? 자,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최고급이에요. 밭이랑. 이것도 뭔지 모르더라. 논밭에 보면 옆에 단면을 쪼개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논이. 그쵸?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랑이라고 부르고요. 내려와 있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불러요. 곡식은 여기다 심는 거야. 여기다 심는 거 아니야. 여기다 심는데 밭에 있는 이랑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밭이랑일까? 바디랑일까? 밭니랑일까? 밭이랑이라면 이랑이 형식 형태소여야 돼. 너랑 나랑 할 때 쓰는 이랑을 쓰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다음 바디랑이라면 이게 실질 형태소니까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되나? 앞말에 받침이 있고 합성어니까 어떻게 돼? 니은 첨가가 돼야지. 이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랑 니은 첨가 두 개 동시에 일어난 거고 그 다음 니은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돼? 비음화돼서 밭니랑 될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랑이 실질 형태소라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단어의 형성과 구조. 여기도 쉽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립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만 잘 기억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 모르지. 이제 자립 형태소는 아까 우리가 9개 품사 했던 거 있죠. 9개 품사에서 자립 형태소가 아닌 건 뭐 있냐면
조사하고 동사, 형용사 3개를 빼면 나머지는 다 자립 형태소예요. 뭔 얘기지? 자, 아주 많은 새 책. 많은 빼고 이거. 많은은 빼고 이거 3가지는 전부 다 자립이란 얘기야. 많은은 왜 아니에요? 만과 플러스 은으로 구분이 되거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있는 것들은 실질 형태소예요. 조사는 당연히 형식 형태소로 가겠지. 그 다음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어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볼게요. 자, 단어의 형성과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는 단일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복합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분류고요.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하고 파생어로 나뉘어요. 이걸 알려면 우리는 어근이라는 개념과 접사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이게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아까 어근은 이미 정리가 끝났어. 어근이 뭐라고요? 실질 형태소예요. 자, 접사는 뭐냐면 단어의 어근에 앞이나 뒤에 붙여서 1번 의미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뜻을 보태준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문법적 기능을 하는 놈을 우리는 접사라고 불러요. 사실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지. 단일어는 쉽습니다. 어근 하나만 있는 걸 단일어라고 불러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것을 합성어라고 불러요. 파생어는 접사에 어근이 결합하거나 혹은 반대로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면 이걸 파생어라고 부르죠. 이렇게 앞에 오는 접사를 접두사, 뒤에 오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영어에도 나오잖아. 이거는 영어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거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단어를 몇 개 볼까요? 자, 논밭. 우리 집엔 논밭이 많아. 이러면 논과 밭이죠. 둘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이지. 둘 다 명사로 쓰여. 그럼 얘도 어근, 얘도 어근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합성어.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단어를 봅시다. 풋사과. 사과가 웃으면 아니고 덜 익은 사과를 풋사과라고 하죠. 근데 이 풋은 어디서 쓰여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풋사과는 풋익다, 뭐 풋풋하다 이럴 때도 쓰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 풋은 한 글자만 써서 덜 익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거든요. 그리고 사과 같은데 과일에 주로 붙죠. 풋살구 뭐 이렇게 붙거든. 그럼 이 풋이라는 말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접사가 된다고. 얘는 어근이 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파생어가 돼요. 앞에 붙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품사가 뭐게? 명사예요. 여기다 하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 동사가 되지. 이 하다도 바로 뭐가 될까? 에이. 하다도 뭐가 된다? 접사. 얘는 접미사. 그래서 얘는 의미를 바꾸진 않지만 기능을 바꿔주는 접미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를 잘했던 사람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영어에도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이를테면 나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나무꾼이라고 불러요. 그쵸? 이 꾼도 접미사거든요. 나무에다 꾼 붙은 거. 꾼. 근데 영어에서 꾼에 해당하는 접미사가 있어요. 뭐 있어요? ear. 물론 뭐 동사에 붙는 건 다르지만 work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worker.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영어랑 되게 비슷해. 이런 거 많아 생각보다. 언어는 다르지만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간, 어근, 어미, 접사, 조사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어간과 어미. 그 다음 어근과 접사가 세트예요. 조사는 별도예요. 얘는 좀 특이한 놈이에요. 어간과 어미는 무슨 개념이냐면 먹다 해서 두 번째야. 먹고 먹으니 먹어서 덩덩덩덩. 그럼 이게 뭐가 돼? 어간. 이게 뭐가 돼? 어미. 이걸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서 찾아 있는 기본형이에요. 사전을 찾을 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어근과 접사. 이건 아까 끝났어. 여기서 이미 했잖아. 어근과 접사. 어근은 뭐라고요? 실질 형태소. 접사는 뭐라고요? 앞에 붙거나 풋, 뒤에 붙거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자격을 나타내거나 문장 성분 나타낸다는 얘기야. 혹은 자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도 해요. 보조사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근데 체언에만 붙는 건 아니에요. 좀 특이한 데 붙기도 해요.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역시 나중에 품사할 때 좀 더 확인해서 봅시다. 그 다음 요건 했어. 내가 앞쪽에서 미리 해버렸는데 예. 무조건 기억하고 가세요. 체언에 뭐가 있더라? 체언은 몸이 되는 말. 네. 여러분들 이거 그 품사에서 되게 성분에서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로 쓰이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대신해서 이름을 나타내는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수사.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니라고 해서 말을 수식이라는 말이 꾸며준다는 뜻이야. 여기에 관형사와 부사가 있죠. 그리고 관계연이라고 해서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에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 독립언, 쉬운가요? 이게 제일 쉬운 거지? 혼자서 따로 쓰이는 감탄사, 야 이런 거. 그리고 용언이라고 활용하는 말, 활용이 어미를 바꾸는 걸 활용이라고 해. 용언이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 아래 사실 원래는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만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용언에 들어가는 이다라는 말이 있어. 이다. 체언 뒤에 붙는 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서술격 조사는 뭐라고요? 용언에 해당해요. 왜냐면 사람이다, 사람이니, 사람이어서, 사람이니까 등등등등등 뒤가 바뀌지. 그러니까 얘도 어간과 어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그쵸? 작년에 잠깐 했을 거예요. 쉬워요. 그 다음 좀 더 자세히 가봅시다. 단어의 분류에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이죠. 보통은 가장 흔하게 보는 걸로는 고유명사하고 일반명사하고 일반명사? 보통명사라고 하자. 보통명사하고 고유명사가 있어요. 자, 이를테면 서울은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유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유명사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뜻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일반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서울은 일반 명사로 뭐라고 해요? 수도의 뜻을 가져요. 아니 중국의 수도는 어디야? 이런 거 하고 중국의 서울은 어디야? 이래도 알아먹잖아. 중국의 서울은 어디야? 그러면 중국의 서울이 어디 있어? 이럴 거야? 아니지? 이거 나랑 수업했던 사람 내가 영어로도 하나 얘기해줬는데 CHINA 소문자야. 대문자 CHINA는 중국. 소문자 차이나는 도자기. 왜냐면 옛날에 중국의 명품, 명물, 중국의 특산물? 이런 게 도자기였어요. 그래서 도자기가 중국의 대표가 된 거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명사가 고유명사가 되거나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흔해요. 특히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되는 건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 상표명이 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를 많이 써서 삼성의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어느 한쪽 스마트폰만 쓴다 그러면, 이를테면 교실에 가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삼성에서 만든 거밖에 안 쓴다. 그러면 스마트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갤럭시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반대로 애플만 쓰고 있다면 너 아이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대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호치키스 뭔지 알죠? 그거 상표명이에요. 그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런 것도 있어요. 자립명사, 의존명사는 어떤 거냐면 자립은 혼자 쓸 수 있는 말, 의존은 혼자 쓸 수 있어요. 띄어 쓸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말이 수식해줘야 되는 말. 그러니까 수, 것, 대, 만 이런 거 혹은 만큼 이러면 잘 모르겠지. 할 수 있어, 할 것 없어, 그리고 갈 데가 없어, 할 만해, 할 만큼 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만이나 만큼 같은 건 뭘로도 쓰냐면 조사로도 쓰여요. 나중에 띄어쓰기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 이때는 띄었어요. 야, 나 너만큼 했거든? 이때는 붙였어요. 만도 마찬가지. 할만하네. 야, 너만 하거든? 이럴 때는 붙여 쓰는 거, 띄어 쓰는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맞춤법에서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뭐 있을까?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로 기본적으로 나누죠. 인칭 대명사 기본적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건 알지?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뭐 너, 너래 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지. 그분, 그이 이런 거.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누구? 인칭 대명사야. 아무나 나와봐 할 때 아무 이런 것도 인칭 대명사야. 이런 애들은 우리가 미지칭, 부정칭 이런 이름들로 나중에 부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지시 대명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과 사물을 나타내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이그저를 사용하거든요. 장소는 여기, 거기, 저기. 사물은 이것, 그것, 저것. 의미 차이 알고 가세요. 이는 화자에게 가까운 겁니다. 그는 청자에게 가까운 겁니다. 저는 둘 다에게 먼 겁니다. 야, 이것 좀 봐봐. 그럼 나한테 가까운 거. 야, 그것 좀 줘봐. 이러면 너한테 가까운 거. 야, 저거 뭐냐? 이러면 둘 다에게 먼 거. 이해되시나? 잘 확인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다. 수사 먼저 가자. 수사 먼저 얘기하고. 자,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말. 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양수사하고 똑같은 걸 쓰고 있냐? 서수사라고 나눌 수 있어요. 양수사는 말 그대로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자로 된 건 1, 2, 3, 4. 우리말로 된 건 하나, 둘, 셋, 넷.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 한자로 된 건 제1, 제2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된 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요즘에는 둘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양수사의 경우에는 한자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서수사의 경우에는 한자는 이제 거의 안 쓰이고 우리말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1은, 제2는 이렇게 잘 안 쓰잖아. 그다음 이것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후가 넘어가면 잘 안 써요. 스물, 서른, 마흔, 일흔 이런 거 잘 안 쓰더라고. 보통 숫자로 많이 얘기해보죠. 여러분들한테 야, 니네 몇 살이야 그러면 열 몇 살이에요 할 거야? 18세예요 할 거야? 18세? 니네 18세는 아니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이제 한자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말로 실제로 숫자를 잘 못 세는 사람도 있어요. 날짜를 잘 못 세잖아 우리말로. 우리말이 좀 밀려. 잘 안 써. 아무튼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체언이라고 한다고 했다. 체언 세 가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원래 더 많아요 내용이. 자, 그 다음 관형사, 부사. 원래는 이거 두 개가 세트야. 관형사, 부사는 뭐예요? 수식어이야, 수식어. 관형사는 뭐를 꾸며주는 말? 체언을 꾸며주는 말. 부사는 그 이외의 기타 등등을 꾸미지만 사실 특이한 경우에는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여기는 지시관형사하고 성상관형사라고 관형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시관형사는 우리 아까 지시대명사 봤을 때 나왔던 바로 그놈들이야. 지시관형사는 이, 그, 저. 이 세 가지가 지시관형사가 되고요. 뭐 이런 그런 저런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성상관형사가 우리가 흔히 이제 관형사라고 많이 보는 것들이죠. 헌, 옛 이런 것만 있으면 또 한 글자만 있는 줄 안다. 모든, 온갖 이런 애들이 다 관형사예요. 다른 보니까 이상한 사람 있을 텐데. 자, 다른의 경우에 다르다에서 온 다른이 있고요. 처음부터 그냥 다른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봐봐.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거 말고 다른 제품으로 주세요. 잘 볼까요? 보면 금방 알아. 요 다른하고 요 다른하고 같은 것 같아? 다르지? 다르잖아.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고 쓸 수 있는 이 다르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게 여기 위에 거야. 근데 밑에 건 다르다야?
아니잖아. 이거 말고 다른 제품으로 주세요. 이건 보통 우리가 이 구어체로 쓸 때는 다른, another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의미가 달라. 이건 관형사에 다르니까 요거야, 요거. 요거의 경우에는 형용사야. 자, 네. 그래서 관형사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부사가 있는데 부사가 진짜 우리말에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체언을 제외한 용언을 수식한다고 하지만 사실 체언을 수식한 놈도 있고요.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보통 부사에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하게 쓰는 부사는 성상부사라고 불러요. 여기 성상관형사 있다시피 성상부사. 그냥 꾸며준 애든 건이지. 그 다음에 지시부사. 그 다음에 부정부사. 그 다음에 문장부사. 이런 정도의 종류로 나요. 내가 4개라 그랬냐? 3개라 그랬냐? 왔다 갔다 하네. 자, 성상부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거. 매우, 예쁘다, 너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성상부사라고 봐요. 자, 지시부사는 이런 거예요. 이리, 저리, 그리. 우리 이그저 나왔던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부정부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2가지를 얘기하죠. 안 부정하고 못 부정할 때. 이 2가지. 안 먹어, 못 먹어. 무슨 차이 있는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문장부사는 우리가 보통 2가지를 얘기합니다. 양태부사라는 부사하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고. 영어에서는 이 접속사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접속부사로 부르는데 뭐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접속부사가 되고요. 양태부사에는 과연, 뭐 설마, 제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문장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의성어 의태어 있죠. 멍멍, 야옹야옹 이런 거나 엉금엉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해요? 부사에 해당한다는 거. 성상부사예요. 그 다음 조사로 갑니다. 조사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놈을 조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 조사에는 보통 격조사라는 놈과 보조사라는 놈과 접속조사라는 놈 이렇게 3가지로 쪼개져요. 격조사는 사실 이런 거예요. 주어가 될 때 쓰는 주격조사. 여러분들 아직까진 그렇겠지만 주격조사는 이가나 높임에 깨서 단체에서가 있어요. 그 다음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조사 뭐 있지? 을을. 그 다음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이가 있죠. 서술어 만드는 서술격조사는 이다. 관형어 만드는 관형격조사는 의. 부사어 만드는 부사격조사는 에게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독립어 만드는 혹격조사는 아 혹은 야. 사람 아라고 불러주면 이 아도 뭐가 되는 거야? 조사야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격조사라고 그러고요. 보조사는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이를테면 나도 밥을 먹었어 하고 나만 밥을 먹었어. 나까지 밥을 먹었어. 나부터 밥을 먹었어. 다 달라지는 거 보여요? 부터, 도, 만까지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조사. 그 다음 접속조사는 쉬워. 접속조사는 와, 과야. 근데 우리는 와가를 일상에선 잘 안 써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랑, 너랑 나랑 이런 거. 그 다음에 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런 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품사 마지막 3개. 뭐 9개밖에 안 되잖아. 금방 끝나. 감탄사 할 게 없다. 감탄사 너무 단순하다. 감정 이런 거 나타내는 걸 감탄사라고 하거든요. 의지, 습관, 뭐 아이고, 엄마야. 엄마야는 엄마의 야가 붙어서 된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엄마야가 만약 정말로 엄마를 부르는 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엄마 부르는 말이에요? 미친놈이지 엄마를 엄마야라고 부르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엄마야는 뭐예요? 일종의 감탄사가 되는 거지. 대부분의 욕설 역시도 다 마찬가지 감탄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사 나오네요. 동사. 쉽게 봅시다. 동사는 움직임.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법을 빡시게 할 때는 이 2가지가 되게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볼래요? 알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알다. 가만히 보면 아는 건 상태니까 형용사일 것 같지만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인지동사라고 부르는 동사예요. 마찬가지 모르다도 동사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젊다. 동사 형용사예요? 젊다. 형용사잖아. 반이어는 뭐예요? 늙다. 늙다는 동사 형용사예요? 늙다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이지만 동사로 쓰기도 해요. 언제? 이럴 때. 자, 우리 집 강아지가 많이 늙었어. 아니,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통 뭐 늙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지.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이러면 동사야. 진행을 나타내. 젊다는 왜 진행이 안 되는데 얘는 진행이 됐냐? 젊은 건 젊어지는 형태가 안 되죠. 그치? 근데 늙는 건 시간이 지나면 늙지. 이게 동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다시피 젊어지다는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지다. 어지가 붙어서 된 말. 이 어지가 들어가면 동사로 바뀝니다. 문법용어로 피동이라고 불러요. 피동. 동작을 당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는 상태. 젊어지다는 동사로 바뀐 거예요. 이건 형용사 아니에요. 자, 이거 말고 또 비슷한 거 뭐냐면 이런 거. 크다. 작다와 크다. 작다는 당연히 형용사. 크다도 물론 형용사죠. 근데 큰다처럼 쓰일 수 있어요. 큰다. 와, 저건 되게 잘 큰다. 이러면 이것도 뭐예요? 동사가 된다는 거지. 동사 형용사의 구분은 나중에 조금 더 보게 될 거고요. 사실 동사 형용사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활용이에요. 활용. 어간에 어미가 붙는 거. 그러니까 가다, 가고, 가니까, 가서, 가자 등등등. 요거 뭐라고 한다고? 어간. 요거 뭐라고 한다고? 어미. 이렇게 붙는 걸 뭐라고 한다고? 활용. 다른 말로 바꾸지 말아요. 문법 용어예요. 어간에 어미가 붙는 건 활용이다 까지 해서 품사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 두시고, 나중에 아마 추가로 선생님이 조금 더 문법 할 때, 우리 내용 정리할 때 좀 더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 적어도 여러분들 형태수하고 품사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우리 수업할 때 문법 알아듣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도 잘 보지 않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의문 파트까지 두 가지 잘 분석해 두시고요. 다음번 테스트 간단하게 보고 시작할 거니까 잘 보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 재밌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만!